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인데, 예도는 지금부터, 푸코 시리즈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10편을 준비했는데, 사유를 하루 종일 24시간 정리를 하고, 마침내 여러분들에게 예도가, 푸코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미셸 푸코. 첫 번째 주제는, 푸코의 역사, 소제목은 고고학과 계보학이라고 하는 아르케올로지, 게네알로지라고 하는 이 제목을 들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미셸 푸코, 멋진 이름이죠. 사실은 그리스도교가 푸코를 보고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도는 참 푸코를 옛날부터 대학원 시절에 신학을 하면서 푸코를 읽으면서 참 그리스도교가 푸코로부터 배워야 될 게 너무 많구나 하는 걸 예도는 느꼈습니다. 사실 푸코만큼 이 사회에서 그죠, 변경으로 밀려난 그러한 자들을 변호하고, 그리고 사회적 담론에서 제외된, 그래서 어느 누구도 언어의, 사회의 언어 속에서도, 그리고 제도 속에서도 밀려난 이런 자들을 예수와 같이 변호했던 그런 자죠. 어쨌든 이런 자가 무신론자였고, 그죠? 철학자로서, 또 문학 비평가로서, 또 역사학자로서, 사회학자로서 자기의 작품들을 썼다는 거, 참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예도가 상당히 좋아했고, 어떻게 보면 예도가 니체를 전공하게 된 게 어떻게 보면 계보학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푸코 전공자들이 니체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세밀하게 니체와 연관지어서 푸코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이 푸코 안에서 푸코 읽기로 끝나는데, 사실은 포스트 모던 철학자 중에서 푸코와 질 들레즈만큼 니체를 정말 사랑했고, 미셸 푸코의 역사 방법론은 니체로부터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걸 오늘 예도가 증명해 보이겠고, 그래서 예도가 여기 봐요. 푸코 강좌를 하는데, 예. 도덕의 계보학, 여러분 여기 봐, 도덕의 계보학 원문을 들고 왔습니다. 사실 중요한 부분은 예도가 그대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직독직해하면서 니체와 연관해서 푸코의 역사가 어떻게 니체의 이 계보학, 도덕의 계보학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겠습니다. 푸코는 1926년에 부아띠웨라고 하는 프랑스 중서부 지역에서 태어났죠. 그의 아버지는 외과 의사였고, 상당히 부르주아 집안에서 좋은 교육 환경에서 자란 그런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문화원으로서 유럽의 각지를 다녔고, 심지어 독일, 그 다음에 또 폴란드, 그 다음에 브라질까지 옮겨 다니면서, 그죠? 그는 문화원으로서의 활동도 했고, 교수로서의 활동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푸코는, 68, 그죠? 프랑스 좌파, 그죠? 프랑스 좌파 운동, 일어났을 때에, 전 세계적인 운동이었죠, 이것도. 프랑스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리케르는 밀려났어. 기독교 변호해가 그런지 몰라도 보수주의자라고 밀려났다고. 데리다, 락강,
들레즈, 푸코 이런 자들이 상당히 사랑을 받았죠. 좌파 운동에서. 그러면서 푸코는 1984년 르몽드지에 충격적인 거죠. 그 폐혈증으로 에이즈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러면서 충격적인 소식과 함께 사망하기까지 상당히 아까운 인물인데 성의 역사, 이스트와트 섹슈알리테라고 하는 이 위대한 책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4권까지밖에 못 쓰고 죽었는데, 어쨌든 그는 그 유명한 꼴레주 드 프랑스, 프랑스라고 하는 그 위대한 프랑스의 지성인들만이 갈 수 있는 그 대학교의 교수를 지냈고, 그는 어쨌든 상당히 많은 사회운동에 참여했고, 정치적으로 정치 철학자들이 상당히 좋아요. 여러분, 니체의 이 문화 철학을 정치 철학으로 해석하기도 했고, 그죠? 그래서 그는 실제로 사회 정치적 담론에 참여하면서 그 사회에서 주변화된 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을 어쨌든 사회적 중심부로 옮겨 놓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의 제자로서 제자가 아닐까 예도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특히 푸코 시리즈를 들으면서 기독교인들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푸코는 60년대에 들어오면서 위대한 작품들을 남깁니다. 여러분, 60년대에 어떤 작품을 남기는가 하면은 폴리에 데레종이라고 하는 이게 광기의 역사로 번역됐습니다. 61년도에 나온 작품인데 초기 작품에서 위대한 작품에 들어가죠. 불어로 번역하면 광기와 탈이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제목이 이스토아 들라 폴리 알라조 클라시크라고 고전시대의 광기에 대한 역사입니다. 부제가 그게 부제를 번역한 거예요. 부제를 주제는 본 제목은 폴리에 델레종이라고 델레종 탈이성 그 다음에 폴리는 뭐예요? 어리석은 행위도 되지만은 광기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광기와 탈이성이라고 하는 이 고전시대의 광기의 역사 위대한 작품입니다. 이게 나왔고 63년도에 의학의 탄생이라고 하는 의술이 어떻게 부르조아의 어떤 그러한 문화 속에서 권위의 자리 아우토리테를 얻는지를 살펴보는 그러한 의학의 탄생이라고 하는 의대생들은 반성하면서 이 책을 읽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의사라 그러면 환장하는데 미셀 푸코가 어떻게 의료인들이 권위를 얻고 이 사회의 담론의 중심부로 들어오게 되면서 어떻게 의료인들이 그 부르주아 사회에 뿌리내리는 이 과정, 역사의 과정을 파헤치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것도 위대한 책이고 마침내 예도가 제일 좋아하는 66년도에 레모엘레 쇼즈라고 하는 말과 사물, 언어와 사물로 번역됐죠. 이 책이 나타납니다. 부제는 알케올로지 데 시엔스 유멘라고 인문과학의 고고학이라고 부제가 달려 있어요. 이 책을 예도는 가장 철학적이고 푸코한테서는
가장 위대한 작품이 아닐까, 예도는 철학적으로 가장 좋은 작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69년도에 지식의 고고학이라고, 알케올로지 드 사부아, 이 책이 발표되는데, 그 전에는 푸코는 구조주의자였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니라 구조주의, 다시 말하면 니체의 어떤 이러한 역사관을, 예도가 이제 곧 오늘 다루게 될 이런 역사관을 레비스트적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역사가, 그죠? 역사가 아직 권력 지식, 그러니까 사부와 슬래시, 그 다음에 부부와, 그러니까 지식 권력 연계에 의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철학적인 어떤 그러한 근본 태제가 아직 적용이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마침내 지식의 고고학부터 지식과, 그죠? 그 다음에 그가 1969년도에 콜레주 드 프랑스의 교수로 취임하면서 발표한 논문이 있는데, 그게 로드러 디스쿠얼, 그러니까 담론의 질서라고 하는, 여기에서 마침내 뭐죠? 지식과 권력의 연계라고 하는, 여기에 의해서 역사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탈구조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때부터 니체의 계보학을 푸코는 적용시키게 되는 거죠. 니체가 참 어쨌든 이따가 다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가장 잘 적용시킨 게 푸코가 75년도에 출간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슈르벨리의 뷰니어라고 하는 감시와 처벌입니다, 여러분. 영어 번역은 Discipline and Punish라고, 규율과 처벌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그런데 감시와, 우리나라 번역은 원어를 따라서 감시와 처벌로 번역했습니다. 이게 바로 니체의 도덕의 계보학을 따르는데, 사실은 고고학도 초기에 구조주의에 나타나는 고고학도 니체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도가 푸코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고고학과 역사학이라는 고고학과 계보학이라고 하는 소제목을 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단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내가 이따가 니체의 그 푸코가 영향을 받았던 그 역사관에 니체의 도덕의 계보, 그래도 도덕의 계보학을 여러분들이 왜 선악의 저편만 사랑해주고 니체의 1차자로 도덕의 계보학을 강좌를 절반만 들어요. 지금 1번이 900회가 넘어서려고 그러는데, 조회수가 선악의 저편은 1회가 1500회가 넘었습니다. 물론 뭐 더 일찍 올려놨지만, 도덕의 계보학은 정말 세계적인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푸코의 이러한, 그죠? 그래서 중기로 가면서 중후기로 가면서 계보학적 방법을 적용시켜. 그 전기에는 고고학이라 그래서 이러한 담론의 질서가 역사적으로, 그죠? 고고학적인, 이것도 니체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나 계보학은 아직 아니야. 이러한 고고학이 레비스트로스적으로, 그죠? 구조가 있다라고 보고, 그러나 그것은 역사적 구조죠. 그러한 레비스트로스의 초월적인 어떤 그러한 문화의 구조를 이야기하지만, 레비스트로스의 이러한
구조를 역사의 구조로 갖고 갑니다. 이것도 이따가 니체와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기에는 구조주의적인 냄새가 상당히 납니다. 말과 사물이라. 특히 말과 사물이 그래요. 주체는 사라졌다. 인간의 형상은 뭐죠? 그 모래사장에 그려놓은 얼굴과 같이 파도가 한번 치면 사라져버린 인간의 형상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반인간주의를 주장했던 책이죠. 저는 말과 사물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여기에서는 아직 계보학이 아니라 고고학에 머물러 있고 레비스트로스의 어떤 그 구조주의를 적용시킨 그런 학문인데, 마침내 담론의 질서와 지식의 고고학, 그 다음에 그 뭐죠? 감시와 처벌, 이런 것들이 이 권력과 지식의 연계를 적용해서 마침내 니체의 계보학을 따라서 자기의 이 권력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고 어떻게 생산되고 이 권력에 의해서 주체가 어떻게 형성되며 이 주체는 또한 이러한 권력에 의하여 그죠? 어떤 방어 태세를 갖고 또 어떻게 그죠?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지, 이러한 상호적인,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푸코는 그러나 그를 구조주의자, 후기 구조주의자, 포스트 모더니즘, 이 두 개, 세 개 다를 니스트 다 싫어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기는 계몽주의, 20세기의 계몽주의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나중에는, 독일의 어떤 그 비판 이론가들과의 어떤 대화도 시도하죠, 여러분. 이 부분도 잘 안 알려져 있어. 1984년도, 칸트의 이 200주년 기념을 통하여 바스 이스트 아프클레룽이라고, 아무래도 얘도는 독일어가 훨씬 더 모국어에 가깝겠죠. 불어는 뭐 그냥 읽는 수준입니다, 여러분이. 계몽이란 무엇인가를 누구죠? 칸트가 썼잖아, 그죠? 여기에 대한 응답으로 동일하게 게스켈레 리미에르라고, 그죠? 그 불어로 계몽이란 무엇인가로 응답합니다. 이 부분에서 아주 작은 논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깥에 대한 사유가 나와,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칸트, 자기 철학 선배로서의 칸트의 계몽에 대하여 그는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코멘타리를 달면서 불어로 동일하게 게스켈레 리미에르라고 하는 바스 이스트 아프 클레룽을 번역한 거죠. 그거를 내면서 논평을 하면서 해체적 읽기를 수행한다고. 그러니까 이러한, 그죠? 이러한 어떤 84년도에 200주년 기념을 통하여 제시된 이러한 계몽이란 무엇인가의 칸트의 해체적 읽기를 통하여 그는 계몽을 완전히 해체하진 않고, 그죠? 과연 이러한 계몽이 어떻게, 그것도 나중에 다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시리즈에서. 그러니까 계몽이 발전되어 오면서 바깥에 있는 권력의 담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푸코가 밝히는 그런 작은 논문입니다. 그래 이런 게 이제 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성의 역사, 그죠? 이스트와드 섹슈알리테라고 하는
그 성의 역사의 일권이 지식연계 담론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계보학적 방법을 적용한 거는 사실은 성의 역사 일권과 그 다음에 감시와 처벌, 이 두 개가 정말 이러한 연계관계를 기가 막히게 표현해 주는 건데, 지식의 고고학은 그러한 권력의 담론이 어떻게 에피스테메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밝혀내는 거고, 그러니까 이러한 푸코 전체에 그러면서 이제는 마지막에는 윤리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푸코를 단지 포스트 모더니스트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은 푸코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푸코는 구조주의자였고 탈구조주의자였고 포스트 모더니스트였고 나중에는 주체를 확립시키는 윤리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자기 테크놀로지, 전부 다가 주체를 형성하면서 이러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이 주체가 올바른 윤리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왜 불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파헤칩니다. 그 후기로 가면서는 이제 주체를 다시 되살리려고 하는, 그러나 상처받은 주체죠. 이러한 모더니티의 칸트 헤겔의 주체와 같은 그런 주체는 물론 아니죠.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그의 전체 작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푸코가의 작품을 관통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관통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푸코의 역사관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관이 바로 니체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약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여러분 한번 뒤져봐. 니체의 어떤 그 계보학의 어느 부분에서 푸코가 영향을 받았는지 이 강의 들어본 거 본 적 있어요, 한국에서? 아마 없을 거라고. 니체의 이 부분이 엄청나. 그게 고고학, 푸코의 이스트와의 영향을 미쳤는데, 푸코가 자주 사용하는 게니알로지와 그 다음에 알케올로지 두 개 다에 니체의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푸코의 독특성은 예술과 그 다음에 또 정치와 문화와 그 다음에 학문과 그 다음에 지식과 인식, 이 모든 주제들을 그의 역사적 해석으로 풀어헤칩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너무나 독특해. 그 독특한 것이 바로 니체로부터 온 거라, 여러분. 그래서 니체 전공자인 예도가 이거를,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우리 선생한테도 푸코와 들레즈는 뭐 니체 새끼 아니겠느냐. 내가 뭐 데리다도 그렇지만은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선생이 웃으면서 뭐 당연한 거지 뭐. 여러분 한번 봐봐요. 그런데 이제 니체 새끼라 그래서 푸코가 뭐 니체 이 철학을 똑같이 뺏겼다, 이게 아니라고. 그 핵심적 사유에 그의 작품 전체를, 내용은 완전 다르죠. 그 내용을 서술하는 방식이라든지 철학적 담론이라든지 이러한 해체적 방법들은 전부 다가 니체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니체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지. 니체를 뺏겼다, 어림도 없는 얘기죠. 푸코도 대가인데 니체를 왜 뺏기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초보자들은 오해를 하시지 말라고. 그러니까 역사, 푸코한테서는 역사를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 그런데 문제는 이 역사가 완전히 역사가들이 봤을 때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 푸코의 시대까지 영미계통에서는
여전히 원인과 결과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추론하는 그런 해석 방법에 갇혀 있었고,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해겔의 목적론적 사고에 갇혀서 그때까지만 해도 사르트르도 심지어 이런 역사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성의 변증법이라고.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런 데 갇혀 있었다고. 그런데, 푸코는 니체를 붙잡았다고, 여러분. 이 강의는 보증하는데, 니체 전공자만이 할 수 있는 강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면, 왜 역사가들이 이러한 푸코의 역사관이 다르고 매력적인지를, 완전히 다른 방법론을 추구하는지를, 그죠?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하면은, 방법론 자체가, 푸코가 쓰는 역사 서술의 방법은 그때까지 없는 거였어. 그게 니체를 제대로 공부를 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니체는 역사를 서술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이 계보학의 방법으로 역사의 주제를 갖고 니체가 글을 쓴 건 아니에요. 단지 형벌의 제도가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니체가 분석하면서 고고학적이고 계보학적인 그러한 역사관을 펼칠 뿐이죠. 이렇게 푸코처럼 진짜 막 이 방법론을 갖고 이렇게 역사를 막 1000페이지 막 700, 800페이지 되는 이런 책들을 니체는 쓰지 않았죠, 당연히. 그런데 예도가 말씀드립니다. 계보학의 제2 논문의 12절을 꼭 읽으십시오, 여러분. 제2 논문의 12절에 나오는 형벌의 목적과 근원, 쯔백 운트 우르시프룽 폰 스트라프라고 하는, 그죠? 여기에서 니체가 힘의 존재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들레주도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중요한 책을, 그런데 이게 이해가 쉽지가 않아요. 그 부분을 읽어봐. 그게 쉽지가 않아. 이게 힘의 존재론이라고 예도는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이거는 예도가 이름 붙인 거예요. 하이데거는 존재를 감추임과 드러냄으로 보잖아. 니체는 이 존재를 힘의 투쟁으로 봅니다, 여러분. 힘의 의지가 작동하면서 존재를 형성한다고 보는 거야. 내 강의를 듣고 꼭 다시 한번 읽어보셔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봐봐. 아케올로지가 뭐야? 여러분, 고고학이 뭐예요? 고고학은 푸코가 쓰는 밥 먹듯이 쓰고 부조에도 달고 밥 먹듯이 쓰는 이 고고학은 다른 게 아니라, 고고학이 뭐야, 여러분? 표면을 땅의 역사의, 땅의 문화의 표면을 파헤치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게 고고학이 아니죠. 고고학은 표면 속에 있는 심층을 파헤치는 거야. 이해가 돼요? 이제 푸코가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심층은 어디에 있어? 문화의 무의식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 문화의 무의식을 이야기한 최초의 철학자가 니체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역사의 무의식을 파헤치는 거예요. 문화의 무의식을 역사 계보학적 방법으로 파헤치는 그런 역사관 없는 거죠. 그전에는 당연히. 이런 거는 영미철학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콜링 우드라든지 그런 역사가들하고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철학이 항상 미국에 가서 인기를 끌었는데 푸코를 미국에 갖고 가니까
얘는 뭐 관념론자다. 이거 이해가 안, 뭐 이런 얘기를, 이런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이런 자들의 책을 왜 읽어야 되느냐. 이러고, 개소리하고, 지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경험론자들은. 이해가 됐어? 실증주의자들 역시 이해 못 합니다. 오늘날도 프로이트를 정신병자라고 그러고, 뭐 무의식은 뭐 무의식 그러면서 개소리 한다고. 참, 이런 게, 상당히 가슴 아픈 현실이죠. 이해를 못했지. 근데, 이게 니체의, 이게 12절에서 나왔다. 저는 어디서 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푸코는 단지 자기 책을 쓰면서 니체로부터 계보학을 갖고 왔고, 신은 죽었다 해서 인간의 죽음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도의 오늘 강좌를 들어봐. 완전 푸코라니까, 여러분. 이 역사관에서 고고학을 관통하는, 푸코의 고고학과 계보학을 관통하고 있는 이 니체의 사유는 역사의 무의식을 다루는 거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역사가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여러분. 지금까지의 역사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떻게 거기에는 힘이 작동했으며, 어떤 힘이 지금까지의 역사를 서술했고, 그 힘에 의해서 역사는, 어떻게, 지금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는가. 이 과정에서, 작은 힘, 주변으로 밀려난, 광인, 또 뭐예요? 범죄자, 그 다음에 실업자, 그 다음에 돈 없는 자,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여성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했던 그 사회에 주변화된 그런 자들의 담론이 어떻게 담론의 질서로부터 배제되고 생략되고, 그 다음에 축소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하여 오늘날의 형태로, 그러니까 오늘날의 역사는 이러한 담론에서 배제된 자들은 은폐된 거지 뭐. 억압되어서 없는 거예요, 역사책에. 그러니까 푸코가 이거를 들고 나와갖고 이러한 권력의 작동이 어떻게 다른 담론들을 중심부에서 몰아냈는지를 역으로 추적해가는 이 계보학은 확실히 니체로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담론, 이 역사 방법을 빼버리면 푸코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독특한 역사관에 대한 철학적 어떤 그러한 학문은 니체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예도가 오늘 여기 봐요. 예도가 도덕의 계보학을 얼마나 이 부분이 중요하면 도덕의 계보학을 이렇게 원서로 들고 왔어. 여기 봐봐. 지금부터 이거를 읽어드리면서 푸코가 냄새가 나나 안 나나를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가 혹시 도덕의 계보학 그 12절 논문 제2 논문 12절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다면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그죠? 여러분들이 꼭 찾아서 예도의 강좌를 따라오셔도 저는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형별의 근원과 목적은 동일하지 않다. 역사가들은 오늘날까지 이런 식으로 역사를 추적해 왔는데 근원으로부터 목적을 끌어내는 이러한 직선적인 역사관의 방식을 갖고 왔는데 이런 거는 순진한 거다. 이런 거는 그 목적 자체, 효용성, 역사가 서술되는 효용성, 독일어로 니찔리카이트라 그래요. 이 효용성을 푸코 역시도 윗딜리떼라 그래서 밥 먹듯이 사용하고 있다고 자기 책에서 거기에서 이 목적과 근원은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그 시대별로 어떻게 보다 더 큰 힘이
보다 더 약한 힘을 억압하고 제압하고 생략하고 축소하고 삭제했는지를 그 역사에서 밝히기 위해서는 계보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 밖에 없다라고 니체가 말하잖아. 여러분,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Das etwas vorhandenes irgendetwas Stande gekommenes immer wieder von einer im Überlegenen Macht auf neue Ansichten ausgelegt. 자, 요 부분은 매우 중요해서 예도가 neu in Beschlag genommen. zu einem neuen Nutzen umgebildet, umgerichtet wird. 이렇게 나와 있어. 도덕의 계보학 제2 논문 12절, 12절, 한 독일어 원문으로는 한 10번째, 15번째 줄 정도 되는 것 같아. 이걸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한번 성립한 눈앞에 있는 것은, 예도가 번역합니다. 예도의 번역이에요. 눈앞에 있는 것은 언제나 다시 그보다 우월한 힘에 의해 새로운 견해로 해석되고, 여러분, 새로운 견해로, 이게 중요한 거야. 해석되고, 그 다음에 새롭게 독점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유용성애로, 새로운 노이어 니즐리카이트, 새로운 유용성. 이거를 푸코 번역자들이 효용성, 윗딜리때를 효용성이라고 번역한다고. 아주 탁월한 번역입니다. 권력의 힘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발생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유용성애로 효용성애로 변형된다. 그 다음에 Das alles geschehen in der organischen Welt ein Überwältigen, Herrwerden und das wiederum alles Überwältigen und Herrwerden ein Neuinterpretieren, ein zu leiten machen ist bei dem der bisherige Sinn und Zweck notwendig verdunkelt oder ganz ausgelöscht werden muss. 여기에 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계의 유기체에서의 모든 사건은, 그죠? 모든 사건은, 유기체적 세계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건은 제압이자 주인됨이요. 또다시 이 모든 제압과 그 다음에 주인됨은 새로운 해석이요, 새로운 정리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까지의 의미와 목적은 필연적으로 펠dunkel트, 어두워지고 또는 완전히 소멸되었음에 틀림없다. 기가 막힌, 여러분 푸코 냄새 안 나? 여기에서 다 갖고 간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 안 되는 여러분 뒤에 거 더 읽어봐.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다 이야기하기는 그렇잖아. 보다 더 어떻게 새로운 의도로 각 시대마다 해석되고, 그죠? 각 시대마다 새롭게 보다 큰 힘이 작동하여서 작은 힘을 억압하여 독점하고, 이게 바로 제도라는 거야. 인간의 사회 간섭, 모든 존재론,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 그 하이데거는 순진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 부분에서. 예도의 논문의 주제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한번 봐봐. 하이데거는 이 존재의 그냥 비존재는 은폐야. 그리고 탈은폐는 드러남이야. 이게 아니야. 니체는 뭐예요? 니체는 어떻게 이러한 드러나 있음이 어떤 은폐를 갖고 지금 이 모습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역사 속에 숨겨진 무의식은 어떤 무의식을 갖고 있고, 지금 눈가리에 보이지 않는 이 역사의 표면은 어떤 배후의 어떤 억압과 살해의 역사를 갖고 있느냐.
탁월한 어떤 그래서 계보학적 방법은 곧 고고학이 된 거예요. 고고학과 학자와 같이 땅을 파헤쳐서 그 심층에 들어있는 그 무의식적 담론들을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고고학과 같이 각 시대별로 더 큰 힘은, 더 작은 힘은, 더 큰 힘과 뭐예요? 역사적으로 변화되죠. 변화돼 안 돼? 그러니까 푸코 역시도 역사는 진보화되는 게 아니고 연속적으로 연속선 안에서 콘티누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역사는 디스콘티누움한 거다. 그러니까 단절된 것이고, 그리고 그 단절 안에서 힘의 이동이 교착된 것이고, 그리고 그 힘의 이동들이 어떤 방식으로 전이되고 변화되고 변형되었는지 이 배후를 파헤치지 않는 이상 그 표면적 역사 서술은 하나의 쇼에 불과한 거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기가 막힌 어떤 니체의 주장 아닙니까? 이러한,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배후에 그 2000년간의 역사 배후에 고고학적이고 계보학적인 역사 서술을 통해서 그놈들이 어떤 방식으로, 더 작은 힘을 억압하고, 그죠? 어떤 방식으로, 예술의 담론도 그래. 문학의 담론도 그래. 어떤 담론이 생겨날 때는, 배제와 금기의 역사, 그리고 이 배제를 할 때는 더 큰 힘을 중심으로 그 시대에 나타났던 더 큰 힘이 작은 힘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다른 담론들은 역사의 저변으로 버려졌다는 거야. 그런데 이 버려진 것까지, 이 배제의 과정, 이 삭제의 과정, 이 생략의 과정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일어났는지를 파헤치고, 어떤 힘이 작동하여 지금의 존재의 모습이 되었는지, 지금의 존재는 자기 배후의 어떤 폭력과 살해와 같은 그런 비존재의 억압의 힘을 감추고 있는지, 이거를 파헤치지 않는 이상 역사가는 표면만 보고 똥을 핥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 뭐가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푸코는 고고학을 썼던 겁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오늘 푸코 첫 강좌, 이거 유튜브에 올리지만, 아직 예도가 이제 700명을 향하여 가는 상황이지만, 이 강좌, 여러분, 푸코 강좌 들어보셔요. 어디 이런, 니체의 담론을 이렇게 해석해서 푸코와 연결시키는 자가 있는지 한번 다 찾아보라고.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 12절에서 나타난 이러한 힘의 역사, 이거는 새로운 해석이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해석은 그 전 시대에는 어떤 담론에 의해서 어떻게 해석되었고, 이 새로운 해석이 나타나면서 어떤 새로운 힘이 작동하여 그 전 시대에 그러한 그 강력한 힘을 몰아내고, 이 힘이 새로운 해석을 통하여 자기의 의도에 맞게 교정하고 그렇게 고쳤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이게 바로 제도와 사회의 관습과, 여러분, 사회의 어떤 그러한 통념과 종교의 제도와 예술의 담론과 정치의 담론과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역사의 서술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미셸 푸코는 하버마스와의 논쟁에서 하버마스의 디스쿠얼이라고 하는 담론은, 하버마스의 담론은 바르하이츠 안 슈프루흐라고 진리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것만이 담론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지만, 푸코는 이것을 거부하고 그가 쓰는 디스쿠얼,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사회의 관습, 계약, 그 다음에 통념, 또 통용되고 있는 학문의 개념, 그 다음에 또 종교의 관습, 그 다음에 예식,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모든 문화적인 언어적 그런 형성체, 엄표들을 전부 다 담론에 집어넣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니체가 들어있다는 거죠. 니체의 이 엄청난, 정말 작은 문장이지만은, 여기에서 딜레즈와 푸코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자기 방식으로, 그죠? 이 역사의 무의식 배후에 숨어져 있는 이 엄청난 문화의 무의식을 파헤치면서, 그러면서 푸코는 자기의 역사 서술, 엄청나게 방대한 역사 고고학적 그러한 역사의 자료들을 끄집어 갖고 와서 그 자료들을 이용하여 자기의 철학에서, 그죠? 특히 이 사회에서 힘없는 것들, 니체의 용어로 그렇습니다. 보다 더 작은 힘에 속해서 생략되고 축소되고 삭제되어서 사라진 힘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죠? 작동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이성이라는 것, 그 다음에 또 뭐죠? 이성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정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서 위대한 가치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사회에서 주된 것으로 통용되고 있는 모든 사회적 가치들은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고, 거기에서 그것을 형성하는 푸부아르, 그러니까 힘이, 권력이 무엇이었는지를 고발하는, 푸코나 니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강좌를 들어보니 이 푸코의 핵심적 역사관에 무의식이 들어있으며,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주체를 형성하는 에피스테메로서, 그죠? 그 배후에 이러한 역사의 무의식이 어떤 방식으로 주체를 형성하고, 이 주체는 자기도 모르게 그 형성된 에피스테메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탁월한 이러한 분석들은 확실히 푸코가 니체로부터 갖고 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적인 것도 그래요, 여러분. 섹슈얼리티가 뭐예요? 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프로이트는 어떻게 규정했어요? 생물학적 본능에 의해서 나타나는 힘의 운동, 그걸 그래서 카덱시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푸코는 헛소리 하지 마라. 성이라는 것조차도 그 사회의 더 큰 힘이 더 작은 힘을 억압하면서 그 큰 힘이 해석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문화적으로 재생산된 것이 바로 성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사회적 담론에 따라서 여성의 몸도 해석되고, 여성의 몸도 기호로서 이 사회에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 여러분, 그러면서 신체, 꼴이라고 하는 신체의 쾌얼폴, 독일어로 신체의 담론으로 옮겨가는 이러한 푸코의 전략 역시도 니체의 도덕의 계보학에 나타나는 금욕주의 성직자들의 부분에서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받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제3 논문에 나오죠. 그거는 도덕의 계보학, 그런 방식으로 푸코의 사유가 결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도의 강좌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죠? 푸코의 사유의 중심부를 흐르는 역사에 대한 이러한 가장 어려운 게 역사의 문제입니다. 푸코 철학에서도 사람들이 읽고 속을 수 있는 게 이 역사의 문제. 예도가 그래서 오늘 푸코 첫 강좌에서 이 부분을 꿰뚫어주지 않고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푸코 강좌에서는 상당히 어려워지겠다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유를 하다가 제가 니체의 이 엄청난 거죠. 모든 존재는 제압과 주인됩니다.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과 같이, 여러분,
보다 더 큰 힘, 주인이 보다 작은 힘, 하인을, 노예를 길들이듯이 이러한 힘의 법칙에 의하여 이러한 비존재가 존재가 되고 존재가 비존대로 사라지는,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지금 눈가리에 보이는 것이, 그러니까 니체의 이 엄청난 의혹에 해석하기 없었다면 푸코는 없는 거죠. 순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의식, 역사의 무의식을 이야기한 자가 누가 있어? 지금 눈가리에 보이는 이 모습이 다가 아니다는 거야. 눈가리에 보이는 이 존재의 모습은 더 큰 힘에 의해서 해석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각 시대마다 더 큰 힘이 다르니까 헤겔이나 마르크스나 그 당시에 이러한 목적론적 사고관에 의해서 역사를 연속선에서 보는 거는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라고.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는 르네상스 시대에 더 큰 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도가 이제 곧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파헤치겠습니다. 푸코의 작품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그 다음 또 뭐죠? 고전시대, 17, 18세기 고전시대에는 고전시대의 어떤 그러한 작품이 더 큰 힘이 있었고, 그 다음에 19세기의 역사시대에는, 그죠? 더 큰 힘이 또 따로 존재하는 것 아니겠어? 이 더 큰 힘이 각 시대마다 다른데, 이거를 그냥 연속선으로 놓고, 그냥 그거를, 단절하지 않고 연속선에서 해석하면 그 최종 목적이 드러난다는 이런 순진한 역사관 갖고는 푸코의 역사관, 니체의 계보학적 역사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각 시대의 더 큰 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 더 큰 힘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 더 큰 힘은 억압과 살해를 했다고 이야기하겠어요? 그 막말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오늘날의 눈에 나타나고 있는 이 존재가 지금까지 성립되었던 이 존재 개념이 어떤 방식으로 오늘날의 모습을 취하는지는, 오늘날의 더 큰 힘이 저는 자본의 힘이라고 봅니다. 오늘날의 더 큰 힘이 어떻게 이 문화를 해석하고 이 문화를 오늘날 어떻게 작동시켜서 오늘날 사람들이 그 가치를 다 따라가는지 자기도 모르게 그 배후를 살피고, 그 과정에서 삭제와 그 다음에 생략과 축소와 이런 전이의 역사가 그 배후에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역사는 연속성이 아니라 불연속성에서 봐야 되고, 역사는 단절의 관점에서 봐야 되고, 단절하고 난 이후에 고고학자와 같이 심층을 파헤치는 방식으로 역사를 서술해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니체의 교훈을 여러분들은 들으시고, 꼭 푸코를 읽으실 때 이러한 근본적인 푸코의 역사 서술 방법론을 잘 기억하여서 앞으로의 모든 강좌에서, 그죠?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할 얘기가 많아. 너무. 그러나, 시간의 제한으로, 첫 번째, 푸코의 강좌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푸코의 역사, 고고학과, 계보학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추스!